안녕하세요. 임상시험을 보면 환자 수가 30명보다 적은 임상시험은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환자 수가 적으면 돈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환자 수가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최근 임상시험의 환자 수도 1대1로 그룹을 나눴는데 각각 157명과 156명인 걸 알 수 있죠. 임상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노멀은 보통의 정상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근거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죠. 숫자가 많으면 노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손가락이 5개인 사람이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른 세계에서는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집단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눕니다. 정규 분포의 이름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건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분포라는 뜻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만큼 중요한 분포겠죠. 그리고 벌써 임상시험에서도 측정 자료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부터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정규 분포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특별한 정규 분포를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규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입니다. 이산은 디스크릿이라고 하고 연속은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연속되어 흐르죠. 시간을 나누면 분이 나오고 분을 나누면 초가 나오고 초도 계속해서 나누면 나눠지지 않습니다. 키도 마찬가지고요. 주사위 눈금 하나랑은 다르죠. 바로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가 정규 분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모수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논문에서 정규성을 검증하지 않고도 그냥 모수 통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로는 모수 통계 분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전제부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논문을 쓴 연구자는 자신의 실험 데이터로 모수 통계 분석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통계 분석의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사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결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논문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통찰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어렵게 논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리고 수학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대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특히 어떤 경우에 논문의 결과를 의심할 수 있냐면 샘플의 수가 극히 적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샘플 수가 작다면 반드시 정규 분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도 정규성 검증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규성은 중요합니다. 가설 검증을 하려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주된 과정이 바로 정규성입니다. 연구자가 가설 검증을 하려면 데이터가 정규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가설 검증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성이 말이죠. 가설 검증이란 추측하는 겁니다. 샘플을 뽑아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뒤 모집단은 어떨지 추측해 보는 것이죠. 통계를 이용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통계적 가설 검증입니다. 이 신약은 다른 경쟁약보다 효능이 높다 이런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여기 사례처럼 미국 성인 여자의 평균 신장은 170cm이다. 이런 것들이 통계적 가설입니다. 그리고 통계적 가설에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규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대략적으로 종 모양의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데 대뜸 t-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추측해 보려고 하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가설 검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 전제가 틀렸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통계적 가설 검증은 전부 데이터의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수행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설 검증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기반 위에 세워진 방법들이기 때문이죠. 그 기반이 정규 분포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표본수가 적으면 정규성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럼 반대로 왜 표본수가 많으면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뜻이 될까요? 그건 바로 고맙게도 중심극한 정리가 주춧돌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본수가 30이 넘어가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데이터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표본수가 30을 넘어가면 일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표본수가 30보다 작다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많은 논문들이 표본수가 작은데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거니 생각하고 통계 가설 검정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고 했던 겁니다. 표본수가 작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먼저 진행해서 가설 검정의 전제 조건인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중심극한 정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요, 여기 가장 상단에 population distribution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분포죠. 직선인 것도 있고 낙타 홍 모양인 것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긴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포가 각각 있는데요. 아래 분포는 샘플링한 평균의 분포입니다. 샘플 크기를 5개로 해서 평균을 낸 분포가 있고요. 그 아래는 샘플 크기를 30개로 해서 평균을 낸 분포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5개를 뽑을 때는 분포가 조금 아리까리하죠. 정규 분포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30개를 뽑을 때는 분포가 아름답게 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드디어 통계적 가설 검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정규성 검정을 하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중간에 있는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인 것처럼 가설 검정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딱 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냥 언급 없이 수학적으로 논문을 써버리면 이상하다는 걸 눈치 못 챌 수도 있습니다. 딱 봐도 위아래처럼 분포가 다른데 같은 분포인 것 마냥 계산해서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샘플의 크기가 작다면 정규성 검정을 했는지 먼저 의심해보고 확인해봐야 하는 겁니다. 샘플의 크기가 30개를 넘어가면 아름다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의 파워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라도 샘플링에서 평균을 구한 것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분포의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죠. 결국 분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과는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샘플 크기가 30개가 넘어도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정규성 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모집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단을 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나온 데이터로 모집단을 추측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규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모집단의 숫자를 모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봅니다. 이걸 바로 통계량이라고 말합니다. 스태티스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모수,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표본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통계량, 스태티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본래 모집단의 분포와는 상관없이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30개 이상의 샘플링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평균의 분포가 아름다운 정규 분포 모양을 띠는 걸 보고 왔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띠게 된다면 우리는 통계적 가설 검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되죠.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은 실험군과 대조군일 겁니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의 크기는 그룹당 30명 이상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30명보다 작다면 정규성 검정을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정리된 그림이 있습니다. 연속형 자료여야 하죠. 왜냐?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이죠. 30명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샘플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띱니다. 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30개보다 작게 되면 이제 정규성 검정을 해야 합니다. 정규성이 만족된다면 30개보다 작더라도 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합니다. 샘플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띠게 됩니다. 가설 검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죠. 하지만 이보다 적을 때는 가설 검정을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바로 임상시험의 환자 수가 작을 수 없는 이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